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기 힘드셨겠죠? 연휴를 앞두고 우리 시장이 그냥 폭락을 맞아버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게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줄 것이다, 그리고 200일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와, 오늘은 그냥 저도 한방 대차게 얻어맞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코스피가 무려 3.4%나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대체 3% 빠진 게 얼마만이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딥시크 이슈가 불거졌을 때 한번 내려치고 그 다음날 바로 땡겼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아침에 오늘은 딥시크2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하루를 겪어보니까 이 딥시크가 처음 터졌을 때보다도 상태가 조금 안 좋기는 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판단을 했던 게,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 시장이 선반영에서 눌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발 하락세가 쫙 하고 빠졌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도 있었죠. 이런저런 이슈로 미국 시장도 하락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 열릴 때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1% 정도로 시작하길래 이 정도가 저점이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오늘 수급을 보니까, 또 끝날 때 돼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오늘 빠진 이유가 명확하구나. 그리고 이 스마트 머니가 의도하는 바가 자기들 포지션을 가장 유리하게 수익을 땡겨 먹기 위한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 했죠. 돈 찍누의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스피를 고각의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눌리고 다시 강하게 갈 것이다, 요런 전망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었는데, 와, 이거 한 번 더 올릴 줄 알았는데 이거를 여기서 반등 실패하고 한번 쭉 하고 내려 찍었어요. 역시나 쉬운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아침에 이 2538포인트를 추세적으로 월요일까지 또 화요일까지 빠지더라도 미국 시장 반영하더라도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한 구간이었는데, 이걸 오늘 하루 만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오늘 끝날 때 보면서 이거 이대로 멈출 수 있을까? 더군다나 최근에 1월달부터 신용 잔고가 나름대로 한 3조 정도가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혹시 물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도 들어서 당장 휴장을 거치더라도 화요일에 우리 시장이 바로 올라갈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조금 생겼다. 그래서 혹시 더 빠지면은 뭐 60일선이나 요 이 하단에 추세선을 걸리는 구간까지 눌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 조금 경계하면서 넘어가야겠네 라는 생각으로 오늘을 마무리했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도 전체적으로 한 4% 정도 빠져서 무난하게 그냥 오늘 하루 정도 한방 맞았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대충 추세 딱 나오잖아요. 뭐 중간중간 이렇게 조정 하나씩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N자 파동으로 그냥 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의 하락세에 휩쓸려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별개의 이슈가 있었는데 2차전지의 약세였거든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여파로 시총 더 까먹은 것도 있고, HLB라던가 알테오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작년 12%까지 빠졌는데 잠깐 반등하더니 지금 보니까 또 마이너스 12% 끝났네요. 그래서 이 로봇주의 대장주, 시총 상위주들이 박살이 나면서 코스닥의 하락세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시장의 하락세, 즉 코스닥이 마이너스 3.5% 빠졌음에도 개별 종목들, 스몰캡 종목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하루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와 과연 트럼프 때문에 빠진 걸까? 이런 것도 한번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뉴스를 제가 가져온 걸 보면은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중국에다가 10% 추가 관세 붙인다. 3월 4일이죠. 캐나다랑 멕시코에도 원래 4월 2일로 상호관세 먹이는 날 같이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제 백악관에서도 발표를 했거든요. 4월 2일 날 할 거라고. 근데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또 3월 4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쿵 하고 얻어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나 뭐 반도체주들 반등하면서 살짝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유를 붙인 게 다 관세로만 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관세는 아니었어요. 엔비디아의 눌림이 더 컸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엔비디아 왜 눌렸을까? 예고편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잠시 뒤에 확인을 해 보시죠. 그리고 EU에다가 25% 관세 꼭 발표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다. 이유가 억울한 게 아니라 그만큼 유럽에서 미국에다가 대미익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중국이 1위고 그 다음 캐나다, 멕시코고 그리고 유럽이거든요. 유럽에서 정말로 미국에다 대미익자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럽 입장에서 억울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우리가 미군 배치 안 할 거야, 니네가 배치해. 그래서 군사 배치는 나토에게,
즉 유럽의 나토 군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러면 또 방위비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미국은 뭐 할 거냐? 우크라이나에게 우리가 200조 원 정도를 무기 쏴주고 도움을 줬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크라 가가지고 땅 개발할 거야. 외부에서 봤을 때 또 우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야 공짜로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광물 다 빼올라 그러네. 야 이거 미국 나쁜 놈들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 들어가서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방어력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파가지고 미국에다 갖다 바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미국의 개발 기업들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의 개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인이 들어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공격하겠습니까? 그거 못해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 가는 겁니다. 안보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미군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크라 광물 개발하는 것 자체가 마냥 우크라이나한테 손해보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유럽 입장에서도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거 안 좋아해요. 러시아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따졌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험하게 하지만 그냥 맞는 말만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관세 압박 때문에 나스닥이 빠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엔비디아의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도 언더슈팅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더슈팅의 배경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거 2일 전에 뉴스거든요. 이번에도 9% 내외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 9%가 괜히 9%가 아니라 뭐 이런저런 이유들을 갖다 붙이고 있지만, 실제로 뭐 평균 변동성을 구하는 이런 분석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스닥에는 롱숏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롱은 콜입니다. 그리고 숏은 풋이에요. 콜과 롱은 상승을 하면 수익을 보는 구조고요. 숏과 풋은 하락을 하면은 수익을 보는 구조예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은 컨센서스가 380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서프라이즈 393억 나왔어요. 이거는 실적 발표 전일에 반도체주의 상승으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건 뭐죠?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에서 있는 가이던스의 제시였습니다. 근데 실적에서는 393억 달러의 서프라이즈를 분명히 냈어요. 그리고 가이던스의 전망치는 420억 달러였습니다. 그럼 393억 달러의 서프라이즈를 냈으니까 가이던스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440억 달러 이상은 제시를 해야지 시장이 불확실성 제고로 인지하고 호재로 받아들일 거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얘기한 건 얼마였죠? 43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고속 성장률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24년 내내 제가 우려를 했던 게 약 3분기나 4분기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성장을 하다가 이 각도가 점점 둔화가 돼 가는 거죠. 이 앞부분에서는 고각으로 뭐 100%, 200% 성장을 하고 150% 성장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70%에서 80% 정도 성장하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이 성장률이 60에서 70%의 속도로 성장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 고밸류에 대한 압박을 시장에서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지금 고사양의 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호퍼에서 이제 B 시리즈, 블랙엘 시리즈로 넘어가는데, 호퍼 시리즈에서는 100개 사용해도 되던 거를 블랙엘 시리즈에서는 한 80개 정도만 사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능 개선이 됐으니까 더 많은 칩을 수요하진 않을 거요. 물론 여기서 이 전체적인 크기 자체를 더 크게 하면은 이 성능이 좋은 칩도 더 많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런 컨센서스나 밸류를 구할 때 보수적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430억 달러의 가이던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장이 열리기 전에 오픈 AI CEO도 나와서 지금 GPU 너무 부족하다, 이거 그래픽카드 빨리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엔비디아가 최선호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그냥 내려찍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시외가에서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이 하락을 하는 동안에 미선물은 전혀 빠지지 않았거든요. 장중에는 잠깐 마이너스세로 들어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반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전혀 반등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오늘 억울한 시세를 보이게 됐고, 마치 24년도에 미국이 오르더라도 우리 시장은 그냥 맨날 빠지던 그런 모습이 혹시 재현된 거 아닌가. 그래서 슬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WSJ죠. 상호관세 4월 부과되지는 않을 듯.
6개월 이상 소요된다. 그러니까 이 상호관세라는 항목을 정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핀셋으로 찝어가지고 관세를 먹인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바로 다 시행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해야 했다. 그래서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면서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에 대한 이슈 가지고 이전에는 엄청 리스크로 보면서 막 흔들흔들거리거나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흔들거린 건 실제로 부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 말하는 걸로 흔들린다는 거는 그냥 이거를 명분 삼아서 누르는 거다. 그리고 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롱쇼 포지션에 구축을 해놓고 이 변동성이 9%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방 쪽으로 자리 잡고 한번 해먹은 거다. 그럼 미국 증시는 이를 되돌리는 흐름을 보인다면 우리 증시도 무난하게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증시 하락의 이유가 결국에는 외국인 놀이터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머니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찍어 누름, 돈 찍누 이런 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전간판을 보면서 얘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게 뭐였죠? 바로 주도주의 교체가 나오는지 아니면 주도주였던 놈들이 2차 랠리를 간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본다고 하면은 주도주라고 하면 역시나 방산주 그리고 조선주. 근데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과감하게 얘기 드린 거 뭐였죠? 방산주가 고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공매도를 치라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방산주의 공매도를 치고 싶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단기적 고점이 나온 게 조선주. 조선주가 오늘도 버티긴 했는데 조선주가 지금 단기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조선주가 그냥 조그만한 조정이 아니라 생각보다 큰 조정이 동반이 돼야 될 그럴 시간이다. 물론 조선주는 내년까지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 그리고 조선주가 쉴 때는 원전,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돈은 6% 빠졌는데 원전을 포함한 이런 관련 주들이 단기 조정에 들어갈 구간이다. 저는 방산주는 이제 센티가 꺾였다고 생각합니다. 러우 전쟁이 끝나는 순간 방위비는 점차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을 하는 거에 있어서 밸류를 더 주기는 힘들다.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실적 다 좋은 건 저도 압니다. 현대로템도 계속 막 발주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 기조 자체가 꺾인다는 거는 이 방산 업종에 대한 센티가 꺾여버리기 때문에 밸류를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점차 꺾일 수밖에 없다.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유리기판이나 로봇주가 대장 업종으로 나서고 있었는데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였습니까? 이 친구들이 조정을 거쳐서 2차 랠리를 받을지 아니면 바이오가 그 다음 바통을 이을지 아니면 IT, 반도체가 이을지 2차전지가 이을지 다음 차세대 주도주가 나타날지 지켜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초부터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죠? 바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갈 것 같다. 이제 바이오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 시그널을 주었다. 그리고 HLB가 어제 HLB의 날을 만들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바이오로 아무래도 넘어가는 것 같고 저는 매일매일 바이오를 모아가고 있다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메인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결국엔 좋아질 거다. 분할로 접근하면 좋을 거다. 이런 정도의 전망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유리기판이나 로봇주 늘리고 있는데 특히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오늘 한번 꺾었잖아요. 그렇다고 로봇주가 끝난 거냐? 그건 절대 아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로봇주를 공략하는데 분명히 분할 매수로 이 포인트를 잡아서 3번 정도 나눠 사면은 결국에 로봇주는 다시 갈 거라서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까지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같이 로봇주 빠진 날이 아니라 이제 로봇주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날이 생기면 그 지지를 받는 날에 로봇주를 조금씩 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다시 다가온 겁니다. 올라갈 때 산 게 아니라 이렇게 눌리고서 지지받는 구간에 그동안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다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업종을 공략할 준비를 하자. 유리기판이 그 고가권에 있으니까 공략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로봇주는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충분히 모아가는 그런 구간에 이미 들어와 있고 유리기판은 조금만 내려온다면 같이 공략할 수가 있다. 그럼 유리기판이랑 로봇주를 왕창 사는 게 아니라 저의 경우에는 바이오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바이오 일단 캐치해보고 그리고 IT도 지금 가격 메리트 좋아졌잖아요. SK하이닉스가 벌써 200일선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SK하이닉스가 성장 못하냐? 수익이 안 나냐? HBM 빈대에서 빠지냐? 전혀 이상 없어요. 그냥
엔비디아 이슈로 주가가 밀려있는 상태다. SK하이닉스도 분명히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201선 이하에 있는 이상 당연히 SK하이닉스도 공략이 가능하고 좀 더 고도화가 됐다면 SK하이닉스 밴더의 HBM 관련주 당연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주도업종이 바뀌는지 주도업종이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비중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1차 고점이 나온 것 같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참고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게 102,800원이 이 근래 최고가인데 101,400원에 가지고 있는 분들 다 전량 매도 시켜드렸거든요. 주가가 벌써 8만원대로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1차 고가권이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저희도 뭐 2차전지 다 판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대응을 해주는 게 또 맞는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은 가는 놈이 막 계속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는 놈이 계속 가는 장이 아니라 순환매장이 열리는 그런 시기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큰 틀에서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시장이 그냥 짧은 시세를 내고 끝낼 거면은 가는 놈만 쫙쫙쫙 땡기고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마치 2000년도에 에코프로가 올라온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진짜 큰 사이클을 우리 시장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급을 체크해 보면은 하루 종일 현물도 팔아 찍혔어요. 오늘 외국인이 현물만 1조 5천억을 팔아 제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닉스를 2,400억, 삼성전자는 1,900억 정도 팔았는데 이게 평소 같았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매도한 게 아니라 그냥 바스켓으로 외국인이 매도를 쳤다. 근데 그 중심에 또 선물의 매도가 동반이 된데 오늘 선물 매도가 1조 8천억이었어요. 이거 1년에 거의 한두 번? 두세 번?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이 정도로 매도를 보이는 게 진짜 드문 일이에요. 근데 1.8조나 던졌다는 거는 오늘 우리 시장을 아예 돈으로 찍어 누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1조 이상 매도한 게 실제로 우리 지난 12월에 계엄 떨어졌을 때도 이 정도로 매도 안 했습니다. 1조 이상 매도한 게 지난 서킷 브레이커 전날인 8월 2일 이때였고, 그리고 7월 말 요때 이제 선물 포지션을 엄청나게 매도세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찝찝한 거는 이게 장 마지막에 조금 들어 올려서 한 1조 초반이나 한 8천억 정도 여기까지만 외국인이 선물을 회수해놓고 끝냈으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대한 전망을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서 넘기고 싶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풋 포지션, 제가 오늘 베타제분들께 얘기 드린 게 이거 일단은 풋 포지션이 먼저 꺾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단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간만 보다가 계속 그냥 풋 포지션만 구축했다는 거. 그리고 콜 포지션은 매도 치면서 상방은 그냥 막아놔 버렸죠. 상방을 안 치워주니까 반등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그거를 다 그냥 무시하고 돈의 힘으로 찍어 눌렀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엄청난 매도세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알테오젠에서 600원 나왔죠. HLB에서 4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에서 500원 나왔고요. 엔캠에서 330원. 뭐 이 정도 쭉쭉쭉 나왔거든요. 엔캠 같은 경우는 MSCI 편출이 되면서 외국인 물량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수급이 완전 꼬였습니다. 이거 그동안 연기금이 코스피 이전을 염두에 둬서 미리 선제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에코프로 BM도 시총이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수급이 먼저 유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인 알테오젠과 HLB의 수급도 다시 꼬이는 거예요. 이게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빠지면 이 돈이 알테오젠, HLB의 유입이 분명히 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빠져나가서 다시 에코프로 BM을 사야 돼요. 또 에코프로 BM의 코스피를 추정하는 수급이 또 다시 나가가지고 다른 코스피의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는 이런 꼬인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차전지가 어쩔 수 없이 수급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져갔다. 오늘 딱 보면 그냥 돈으로 찍어 누른 날이었고, 그래도 3월 2주차까지는 우리 시장을 엄청난 긍정세로 봤거든요. 근데 오늘의 내리침이 과연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기대감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엄청 강한 시세를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왕 얻어맞은 김에 조정 받을 거 미리 받고, 그리고 3월 1, 2주차 보내고
봄 들어가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을 한번 쫙 당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주말을 겪으면서 일단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인데 월요일 밤 8시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종합지수에 대한 분석 우리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 체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107.3 요거는 근데 요만큼 튄 거 치고는 우리 시장 너무 많이 빠졌고 환율이 지금 과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숨은 악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시장이란 거는 사실은 악재가 없더라도 종종 이렇게 시장을 찍어 누르기는 합니다. 빅스지수도 19포인트로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 나스닥 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 빅스 이 정도면 되게 양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고 이제 경기 둔화에 따른 우려감 미국 채권 수익률 이렇게 4.2%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밤에 PCE 지표가 전망치가 2.6%입니다. 요거 요대로 예상치로만 나와준다면 미국 시장은 충분히 반등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PCE 지표가 나오기도 전에 관망세가 아니라 우리 시장을 먼저 찍어 눌렀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된다. 설마 PCE가 튀는 거를 알고서 스마트머니가 우리 시장이랑 또 아시아 증시를 미리 박살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되긴 한다는 거죠. 오늘 니케이가 2.9% 대만도 2% 정도 빠졌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진짜 스마트머니가 PCE 지표 꺾이는 거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지나고 나면 다 뚜껑이 열리겠죠. 그리고 2020년 6월 15일이거든요. 이때 코스피가 4.76% 빠졌습니다. 제가 이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날 시장이 빠지는데 다들 머릿속에 물음표 그리고 시장이 끝나서 다들 이유를 찾기 바빴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별의별 이유들이 다 나왔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했죠? 쫙 하고 땡겼습니다. 그냥 갭상승으로 5.3%로 뒤집어 씌웠어요.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전날이 너무 기억이 나는 게 이거 빠졌을 때 다들 이유를 다 찾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돈의 힘으로 찍어 눌렀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때 코스닥이 7%가 빠졌습니다. 코로나 시즌이었기 때문에 진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거야 뭐야 뭐 새로운 코로나 뭐 오미크론이 뭐 막 하여튼 별의별 이유를 다 붙였는데 결국 그 다음날 말아 올렸죠. 그리고 다시 랠리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에서는 한 번씩 둥 내려치는 게 있어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유 없이 눌렀어요. 이때 헝다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이유를 붙여서 사실은 이땐 이유도 없이 가끔은 돈의 힘으로 우리 시장을 이렇게 현혹시키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뭐 환율이 조금 튀고 이러지만 너무 선제적으로 우려감을 가지고 보진 말자 이런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 바이오 쪽으로는 오늘 그래도 종합지수 대비해서는 방어를 되게 잘해줬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3.5% 빠졌는데 제약바 업종은 2.6% 역시 바이오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 2차전지는 5.98% 약 6% 정도 빠졌으니까 종합지수보다 약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아침 시가에 이미 개파락을 맞아서 시작했는데 추가 하락은 많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오늘 4%대. 그래서 반도체는 요렇게 박스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작은 N자 파동 그리고 큰 N자 파동 여기서 큰 N자 파동에서도 하나 둘 또 갑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이거 요 직전에 저점 이탈하는 거 아니면은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 추세 안에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도체는 오히려 빠질 때 사야 돼요.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밴더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2월달 지났어요. 이거 밴더 들어가네 만에 하고 있는데 아마 4, 5월달쯤에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있으니까 아직 저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62,000원까지는 빠른 시간 안에 한번 도달해 주지 않을까? 밴더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 이런 것들도 단기적으로 또 좋은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 가지고 볼 수 있다. 이런 거 얘기 드려보는 거고 오늘 아침에 잡았던 라인인 2538포인트 와 오늘 이거 깨서 끝났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도달했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우리 베타제분들께 얘기를 드려봤고 그리고 오늘 빠진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 선물 매도로 그냥 이 친구들이 숏 포지션 하방 포지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돈의 흐름으로 찍어 누른 거다. 이런 얘기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이 서프라이즈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도 아침에 미리 써드리긴 했습니다. 다만 미 시장의 하락과 엔비디아의 하락이 가장 명확한 이유는 콘텐츠로 다뤘지만 결론적으로 스마트머니의 의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하락도 순수하게 우리 시장과 같은 이유라는 겁니다. 돈의 논리로 엔비디아의 숏 포지션의 극대화가 9%까지 설정이 돼 있으니까 8.5%까지 그냥 맞춰서 찍어 누른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결국 끝까지 밀어내서 끝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에가에서 한 1.5% 정도 반등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 다 의도적으로 그냥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른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좀 억울하다면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진짜로 아쉬웠던 거는 오늘이 금요일이기도 했고 월요일날 휴장까지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장의 반등에 대한 매력이 전혀 없던 겁니다. 주말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3월 초에 들어가니까 야 이것도 새로운 판이 또 바뀔 수 있어. 그리고 월요일날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막 이런저런 불안감에 우리 시장을 지지할 수 있는 반발 매수세도 특히 약한 날이었다. 그래서 이 반발 매수세가 약한 걸 더 이용해서 더 많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찍어 누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제가 보는 건 결론적으로 딥시크2가 오늘 나온 거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의 하락에 대한 지지 구간, 하다못해 반발 매수라도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거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골똘히 해보니까 신용잔고를 누군가 저에게 여쭤봐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신용잔고가 많이 늘긴 했더라고요. 저점 15조 정도였는데 한 2달 반 정도? 2달 반 정도 만에 신용잔고가 3조 정도 늘어서 18조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거 18조라고 하면은 3달 동안 늘은 것 치고는 꽤나 많은 양의 신용잔고가 늘기도 했다. 그래서 한번 신용잔고를 털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합리적으로 들더라고요. 종합지수가 빠르게 올라오는 만큼 신용잔고도 급하게 빠바바바박 그냥 땡겨 올리고 지금은 이제 빠져도 쫄지 않는 구간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종합지수 팍 내려치면서 신용잔고를 털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서킷 브레이커 걸렸을 때 신용잔고 한번 대차게 털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로 신용잔고를 털면서 자기들은 하방에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셈법이 존재했던 게 아닌가. 또 신용잔고의 반대 매매나 이런 거 나오면 세력들은 결국엔 더 싸게 그 물량 받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동반이 돼서 오늘 하루였다. 이유가 뭐 또 붙이면 붙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얘기 아까 전에 드렸는데 요거는 뭐 말이 좋아서 철회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심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이전 심사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자진 처리한다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내니까 시장에서는 급락으로 반응이 나온 거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이 에코프로 BM이 현금이 지금 제가 알기로 엄청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에 반해 부채는 많고 매출 채권만 많이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4년도에 실적이 또 좋지 않았는데 이전을 추진했다 보니까 그게 또 부담으로 작용된 거라서 경영실적 개선을 확인한 후에 유가 증권시장 이전 산장 예비 신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실적에 뭔가 걸림돌이 있었다, 재무에 뭔가 걸림돌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실망 매물이 당연히 동반돼서 나온 거고, 또 엔캠 같은 경우가 오늘 2차전지에서 13% 빠졌는데 MSCI 한국 지수에서 제외됐다. 그래서 이런 게 2차전지 업종의 주가 부진에 영향이 있기도 하고, 또 시총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 여파에 쏠림이 나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3월달에 또 12 물량 소화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캠이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이고, 또 업황을 봤을 때 다른 2차전지 업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전액 쪽은. 그런데 엔캠 자체의 유동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슈화가 돼 있다. 그리고 알테오제는 뭐 얘기 드린 그대로입니다. 36만원, 39만원 요 밴딩을 기준으로 오버슈팅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건 한 번은 더 빠져야 된다. 근데 종합지수가 빠져서 빠질 줄은 몰랐어요. 종합지수 빠질 때 같이 빠질 줄 몰라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일단 알테오제의 주가가 빠진다는 걸 예상하는데 종합지수 빠지는 거는 또 예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모순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제 스스로 반성을 하는 시간을 또 가져봤고요. 오히려 리가켄바이오가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 덜 빠지네요. 높이단이 또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HLB도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오른테라페티스 같은 경우는 어제도 나름 강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 정도 빠져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긍정의 얘기,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에 투자자 관심 집중, 막 이런 거 얼마나 구미가 당깁니까? 그리고 이제 보법이 다르다 이러면서 텀시시 주가에 미칠 영향, 뭔가 새로운 계약이 나올 것처럼 밑작업을 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거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오른테라페티도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당장 오늘 보호에서 90만 주 풀린 날이었는데, 오늘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뭔가 물량 던지는 모습이 없더라도 약 15일 뒤에 600만 주짜리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요거 조금, 그리고 얘는 17개사예요. 그래서 나오더라도 물량이 90만 주에 대해서는 자질자질 나옵니다. 그래서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이 앞에
600만 주는 23개 사라고 하더라도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건 티가 나요. 그리고 이것도 개인들이 그냥 마냥 소화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르테라피틱스는 보유에서 관련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경계감 가지고 최소한 3월 말 아니면 진짜 빨라도 4월 이때까지만 조금만 참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릭스가 오늘 노란 시그널 만들면서 또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오늘 1조 1000억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일라이딜리라는 키워드가 붙어가지고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데 이건 이제 분석의 영역을 떠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셀티리온은 오늘 플러스권에 끝났는데 이건 누가 뭐래도 출발의 시그널 같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제 이렇게 눌렸지만 이것도 하루 누르고 이렇게 가는 게 셀티리온의 길이 있지 않을까요? 어제 하루 눌렸다고 뭐 셀티리온이 다시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그제 수요일날 셀티리온이 다시 출발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때문에 또 강세를 보이지 못했지만 어제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서 시장이 밀리더라도 저는 셀티리온은 자기 갈 길을 갈 거다 이런 표현까지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종합지수에 관련되기보다는 셀티리온은 독자적으로 자기 길을 찾아서 갈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한번 드려봤으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25년도에는 셀티리온 투자 굉장히 매력있다 이 정도로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상승의 업사이드를 여는 폭이나 상승의 속도 이런 것들은 다른 바이오테크랑 비교하기에는 이 친구 이제 시총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조금 지루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안정적인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는 셀티리온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이렇게 밀렸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진짜 많이 눌려서 27만원 막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로봇주가 조금 더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로봇주 보면은 미리미리 빠진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로봇주가 뭐 죽는다 뭐 한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가지고 200일선을 기준으로 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 번만 더 내려온다면, 로봇주가 한 번만 더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뭐 비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할 수 있는 거고, 비중이 없는 분들은 로봇주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리기판은 제가 SKC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이 친구도 이미 200일선을 이탈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SKC가 만약에 200일선과 60일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이제 유리기판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에 있다. 그래서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항 CEO가 뭐 발열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뭐 유리기판의 필요성 아니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전망, 이슈가 될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무거워져 있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또 가볍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다. 큰 방향은 여전히 긍정의 흐름을 얘기하고 싶다. 이런 거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스닥도 이렇게 빠졌는데 뭐 저점을 깨진 건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너무 걱정할 요인은 아니고, 결국에는 지금 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 그리고 인플레 우려감 요 간극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이길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서 이렇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채권 수익률의 하락이 동반이 되면은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네 라는 이런 기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또 좋은 시세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애매한 구간의 시세를 우리가 잘 보내도록 한다. 그리고 지금은 주도주가 바뀌는 걸 탐색해서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가는 놈이 더 간다 이런 개념보단 순환매가 생기고 있는 뭐 한쪽에서 2000지 올랐다가 반도체 올랐다가 바이오 올랐다가 로봇 올랐다가 뭐 미용기기 올랐다가 화장품 올랐다가 이 순환매가 도는 그런 장이다. 아직은 이 주인공 25년의 주인공이 아직은 드러내지 않았다. 요거까지 정리해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밤에 미국 시장과 월요일날 미국 시장 보면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다음 주 전략을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올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연휴 잘 보내시고 시장 걱정 마시고 가는 길은 정해져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